용질에는 기여할 수 있는 휘발성 용질과 기여할 수 없는 비휘발성 용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여할 수 없는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가지 성질을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증기압이 내려가는 현상과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 어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 그 다음에 삼투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현상을 식으로 써보면은 용질이 녹아들어 있을 때의 베이퍼 프레셔는 몰 프랙션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는 라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각각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있습니다. 비례 상수는 용질에는 의존하지 않고 용매에만 의존하는 상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투압은 이산기자 상태 방정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특히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여할 수 있는 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분자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분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분자에도 라울의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몰 프랙션의 정의에 의해서 x2는 1-x1이 돼서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와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x1의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이퍼 프레셔 P1과 P2를 도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직선은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주고 빨간색 직선은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줍니다. 이 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라울의 법칙을 적용한 식이고 라울의 법칙에 의하면 각각의 프레셔는 몰 프랙션에 선형적으로 이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몰 프랙션이 1근방이 있을 때는 라울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 프랙션이 0에 가까워지면 라울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몰 프랙션이 0근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접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 프랙션이 0에 가까울 때는 이 접선의 식에 가까운 베이퍼 프레셔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근방일 때는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2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분자도 어떤 직선식이 있어서 그 직선식의 근사적으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식에 근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헨리의 로입니다. 헨리의 로는 라울의 법칙과는 다르게 몰 프랙션이 0근방에서 잘 성립하는 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식을 배웠는데요. 두 가지 식의 공통점은 뭐냐면 베이퍼 프레셔가 각각 몰 프랙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 비례상수가 있을 텐데 라울의 법칙의 비례상수는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이고 헨리의 법칙인 경우에는 어떤 상수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1, K2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베이퍼 프레셔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라울의 법칙은 이 X1이 1근방에서 잘 맞는 식인 반면에 헨리의 법칙은 X1이 몰 프랙션이 0에 가까울 때 잘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산과 헵탄이 이루어진 용액이 베이퍼 프레셔를 이루고 있을 때 이 베이퍼 프레셔의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헥산도 기하할 수가 있고 헵탄도 기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용어 정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X1, X2는 각각 뭐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헥산의 몰수가 0.4고 헵탄이 0.6이라고 하게 되면 더해주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몰수가 몰 프랙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헥산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0.4, 헵탄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0.6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기화를 해서 증기도 마찬가지로 증기에도 헥산이 있고 헵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헥산과 헵탄이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몰 프랙션 Y1, Y2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이 Y1과 Y2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 헵탄과 헥산의 베이퍼 프레셔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헥산의 파셜 프레셔는 라울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몰 프랙션 X1과 베이퍼 프레셔 0.658을 곱하게 되면 0.0792 압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헵탄의 파셜 프레셔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0.036 기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체의 파셜 프레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몰 프랙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은 돌턴의 불합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체 압력에서 첫 번째 분자가 나타내고 있는 파셜 프레셔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구했고 분모에는 두 분자의 전체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은 0.688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을 구해보면은 이제 0.3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리퀴드 상태일 때는 헵탄의 조성이 헥산의 조성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이퍼 페이지에서는 거꾸로 헥산의 조성이 헵탄의 조성보다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요 두 데이터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베이퍼 프레셔를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가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분자의 기화하는 능력이 두 번째 분자의 기화하는 능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분자의 조성이 몰 분율이 작았지만 첫 번째 분자가 더 기화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베이퍼 페이지에서는 오히려 첫 번째 분자의 몰 분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헥산과 헵탄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분별 중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 텐데요. 빨간색 분자와 녹색 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자는 리퀴드 페이지가 있고 그것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베이퍼 페이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분자가 리퀴드 페이지에서는 12개가 있고 녹색 분자는 리퀴드 페이지에 8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퍼 페이지에는 빨간색 분자가 4개, 녹색 분자가 6개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XI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나타내주고 YI는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에서 XI와 YI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I는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인데 전체 베이퍼 페이지에는 분자의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10이 들어가고 빨간색 분자는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자의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몰 프랙션 Y1은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I는 이제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인데 리퀴드 페이지에는 전체에 몇 개의 분자가 있냐면은 20개의 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자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20분의 12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용어 정의를 다시 할 텐데요. GI라는 것은 뭐라냐면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XI하고 YI는 몰 프랙션인데 각각 리퀴드 페이지와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임에 비해 GI는 오버럴 몰 프랙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퀴드 페이지나 베이퍼 페이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전체 시스템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 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자의 오버럴 몰 프랙션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분자에는 이 전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분자의 몰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스 페이지에 있는 분자의 수를 얘기해 줍니다. 가스 페이지에는 전체 10개의 분자가 있죠. 반면에 리퀴드 페이지에는 전체 20개 분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페이지에는 10개, 리퀴드 페이지에는 20개. 그래서 10에다 20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30이 전체 분자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분자가 가스 페이지에는 6개가 있죠. 리퀴드 페이지에는 이제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분자의 오버럴 몰 프랙션은 전체 분자의 수는 30, 그 다음에 녹색 분자의 전체 개수는 6개 플러스 8개, 그래서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2는 3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 분자의 오버럴 몰 프랙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자가 있고 두 번째 분자가 있는데 첫 번째 분자가 리퀴드 페이지는 12개, 가스 페이지는 4개, 그래서 전체 16개가 시스템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분자는 리퀴드 페이지에 8개, 가스 페이지에 6개, 그래서 전체 14개가 시스템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리퀴드 페이지에는 전체 20개의 분자가 있고 가스 페이지에는 4에다 6을 더해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분자의 몰수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 그 다음에 전체 오버럴 몰 프랙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룰을 하나 증명을 할 텐데요. 레버 룰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NG2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분자의 전체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자는 리퀴드 페이지에 존재할 수도 있고 가스 페이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몰수는 Xl 곱하기 X2가 되겠죠.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몰수에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곱해주게 되면은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분자의 몰수가 나오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가스 페이지의 몰수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분자의 몰수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자의 몰수는 여기서 N은 오버럴 넘버로 몰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에다가 가스 페이지의 몰수를 더해준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 항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하고 지금 방금 구한 두 식은 똑같이 두 번째 분자의 몰수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항은 왼쪽으로 이항하고 이 항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NL로 묶어주기 때문에 X2에서 G2를 빼주게 되겠죠. 오른쪽에서는 NC로 묶어주게 되니까 G2에서 이제 Y2를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되고요.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레버 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우리의 예에 대해서 이제 대입해 볼 수가 있거든요.
x2는 20분의 8이 되겠죠. G2는 30분의 14가 되고요. NL은 리퀴드의 몰수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황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대입해 보면은 이 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립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축에서 Y축은 이제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 줍니다. 자, X축은 물 프랙션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죠. 직선으로 표현된 그래프하고 이제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예처럼 두 개의 성분이 리퀴드 페이지에 있고, 이것이 이제 베이퍼 페이지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베이퍼 페이지의 프레셔를 P 토탈이라고 했을 때, 이 P 토탈을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으로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이퍼 프레셔인데, 그 베이퍼 프레셔를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P 토탈은 베이퍼 페이지의 토탈 프레셔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첫 번째 분자가 만들어내는 베이퍼 프레셔와 두 번째 분자가 만들어내는 베이퍼 프레셔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이제 라울의 법칙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X1은 몰 프랙션의 정의에서 1 빼기 X2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1 제로로 X2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 이 두 항이 합쳐져서 이제 두 번째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프레셔는 이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원래 유도했던 바대로 두 번째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입니다.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 이제 이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어서 X2가 0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니까 P1이 되겠죠. X2가 1이 되면은 이게 1이 되면 얘하고 얘가 날아가서 P2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건 직선식이기 때문에 이제 직선으로 연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두 항의 합인데,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은 두 번째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주고, 까만색 점선은 첫 번째 분자의 이제 베이퍼 프레셔를 나타내줍니다. 각각은 이제 라울의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선을 더해주게 되면은 토탈 베이퍼 프레셔가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토탈 프레셔를 계산할 텐데, 이제는 독립 변수가 X2가 아니고 Y2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분자의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의 함수로 토탈 프레셔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토탈 프레셔를 두 번째 페이지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으로 표현했다면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은 토탈 프레셔를, 베이퍼 프레셔를 두 번째 분자의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토탈 프레셔는 앞서와 같은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줬고요. 한편 Y2는 돌턴의 불합 법칙에 의해서 두 번째 분자의 파셜 프레셔를 토탈 프레셔로 나눠주는 것이 두 번째 분자의 몰 프랙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자의 파셜 프레셔는 라울의 법칙을 이용을 했고, 토탈 프레셔는 앞서서 구했던 원래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보면은 Y2를 X2로 표현해 준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X2를 거꾸로 X2를 Y2의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X2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대로 토탈 프레셔를 Y2의 함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2로 표현된 x2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구하게 되고요.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이 빨간색 부분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랑 상쇄되고 얘가 마찬가지로 이제 상쇄가 돼서 파란색 부분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녹색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이제 다시 정리해 주게 될 텐데요. 얘를 분모 분자를 전부 P1 제로, P2 제로로 나눠줍니다. 얘도 P1 제로, P2 제로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분자는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1 P1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도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준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지막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유대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이 식이 나오고 이제 P1 제로와 P2 제로를 연결해주는 이제 곡선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던 식하고 지금 구했던 식을 한꺼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파셜 프레셔를 뭐의 함수로 그려놓은 것이냐면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으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 녹색 그래프는 똑같은 베이퍼 프레셔를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으로 표현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퍼 페이지와 리퀴드 페이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아랫부분이 리퀴드고 이제 윗부분이 베이퍼입니다. 이때 이 베이퍼 페이지의 전체 압력이 PT라고 했을 때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때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얼마이고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주어진 것은 토탈 프레셔가 베이퍼 프레셔죠. 자, 그것이 이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수평선을 그리게 되면은 빨간색 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고 녹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X2, Y2라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가 정해져 있을 때 빨간색 점과 만나는 그 점의 X값이 바로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고 얘라는 거죠. 근데 녹색 곡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이제 Y2, 그것이 베이퍼 페이지의 이제 몰 프랙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응용하는 방법은 토탈 베이퍼 프레셔가 주어졌을 때 리퀴드의 조성과 베이퍼 페이지의 조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왼쪽 그래프 오른쪽에 다시 그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X2, Y2 뿐만이 아니라 이제 G2라는 것도 정의했어요. G2는 뭐냐면은 오버럴 몰 프랙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G2가 여기 있었다고 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점을 위쪽으로 올려서 파란색 점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앞서서 이용했던 증명했던 이제 레버루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이 식은 이제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빨간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바로 G2 빼기 Y2죠. 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 G2 빼기 Y2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된 이 화살표 부분은 X2에서 G2를 빼주게 됩니다. 바로 레버룰에서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왼쪽으로 가고 이 NL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의하면은 바로 G2 빼기 Y2분의 X2 빼기 G2가 NL분의 NG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길이하고 요 두 점 사이의 길이는 각각 NL과
NG에 비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길이는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에 비례하고 요 녹색 부분의 길이는 가스 페이지의 몰수에 비례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레버룰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상변이 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믹스체 상변을 알아보기 전에 순수한 물질의 상변이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초기 상태는 부피가 크고 압력이 낮아서 베이퍼 페이즈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이 상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압력은 작고 부피가 큰 상태에 베이퍼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전히 베이퍼 페이즈이지만 압력은 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 부피를 줄여들게 되면 다시 압력이 낮춰지게 되는데 이제는 이 지점에 도달하게 돼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베이퍼 페이지에서 리퀴드 페이지로 상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약간 과장되게 그렸는데 지금 이만큼 리퀴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리퀴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이퍼 페이지에서 리퀴드 페이지로 상변이가 일어나면서 리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부피가 줄어들긴 하지만 프레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상변이가 일어날 때는 프레셔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베이퍼 페이지인 경우에서는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상변이가 일어날 때는 부피는 줄어들지만 프레셔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제 더 부피를 줄여들게 되면은 점점 더 베이퍼에 있던 놈이 리퀴드로 바뀌어지면서 리퀴드의 양이 많아집니다. 여전히 그러나 프레셔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 이제는 모든 베이퍼가 리퀴드로 상변이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 해당하겠죠. 이제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은 이제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리퀴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상변이가 일어나는데 상변이가 일어날 때는 얘는 이제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다릅니다.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컴프레서빌리티하고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컴프레서빌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베이퍼 페이지는 압력을 조금만 변화시키더라도 부피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한다는 거죠. 반면에 리퀴드 페이지는 많은 압력을 집어넣어줘야 부피가 조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각각 리퀴드 페이지와 베이퍼 페이지의 컴프레서빌리티를 나타내주고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순수한 물질의 상변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혼합물의 상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베이퍼 페이지만 있습니다. 압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있죠. 그때 이제 오버럴 몰프렉션을 이제 G2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전체가 베이퍼 페이지이기 때문에 G2는 이제 Y2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은 리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G2하고 Y2는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압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이퍼 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G2하고 Y2는 여전히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 녹색 부분에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베이퍼 페이지에서 리퀴드로 이제 상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압력을 높여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이 선을 연결해서 주어진 압력에 대해서 빨간색 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고 녹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녹색 곡선과 만나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베이퍼 페이지의 몰프렉션을 나타내주고 빨간색 점과 만나는 점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프렉션을 나타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압력에서는 베이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리퀴드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레버드를 적용시키면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각각 무엇에 비례하냐면 리퀴드 페이지의 몰수와
가스 페이지의 몰수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기에서 상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변이가 일어나서 조금 압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리퀴드 페이지가 가스 페이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몰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압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저 오버랩 리프렉션은 G2고요. G2는 압력을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상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초기에는 베이퍼 페이지의 리프렉션하고 오버랩 리프렉션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자, 리퀴드가 생겨나긴 했지만 리퀴드의 조성은 오버랩 리프렉션과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자, 근데 이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나는 점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Y2는 얘가 되고 X2는 얘가 됩니다. 압력을 높여주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리퀴드의 몰수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제는 리퀴드의 몰수가 가스 페이지의 몰수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성도 이제는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 오버랩 몰 프랙션에 접근하게 됩니다. 반면에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은 G2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 점이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더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제 상변이의 마지막 점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리퀴드 페이즈는 가스 페이즈는 전혀 없고 전부 리퀴드 페이즈로 변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버럴 몰 프랙션은 뭐랑 같게 되냐면은 리퀴드 페이즈의 몰 프랙션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액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2는 이제 X2랑 여전히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제 페이즈 다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베이퍼 페이지가 존재하는 영역이고 윗부분은 이제 리퀴드 페이지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상변이가 일어나는 구간, 다시 말하면 베이퍼와 리퀴드가 공존하는 구간은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 시작점이 여기라 그랬을 때 이렇게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은 쭉 올라가게 되겠죠. 이 영역은 리퀴드 페이지고요. 이 영역은 리퀴드 페이지입니다. 이 영역이 상변이가 일어나는 구역인데 상변이가 일어날 때도 압력이 바뀐다라는 거죠. 아까 순수한 성분이 있을 때는 상변이가 일어날 때 프레셔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혼합물인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상변이가 구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압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혼합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별 중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베이퍼 페이지고 오버럴 몰 프랙션이 이제 0.6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베이퍼 페이지이기 때문에 G2는 Y2랑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럴 몰 프랙션이 0.6입니다. 그래서 얘를 압력을 쭉 높여줘 가지고서 이 지점까지 도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베이퍼 페이지의 몰 프랙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은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고요. 그걸 수평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녹색점과 만나게 되는데 녹색점의 값이 예를 들어서 0.3mm라고 했을 때 이 0.3mm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가스 페이지의 몰 프랙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기에 우리가 집어넣어줬던 몰 프랙션은 0.6이었는데요.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몰 프랙션이 0.31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몰 프랙션이 0.6에서 0.3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페이지에 있는 놈들을 다시 압력을 높여서 액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그때 다시 만들어지는 가스 페이지 몰 프랙션은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리퀴드 페이지의 몰 프랙션이 또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걔를 다시 또 액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걔를 기화시키게 되면은 몰 프랙션이 뭐를 따라가게 되냐면은 이 빨간색 커브를 이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이 마지막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0.6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직선을 따라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분별 중리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제 y축이 압력이었는데요. 이 똑같은 비슷한 그래프를 우리는 y축을 온도에 대해서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온도를 바꿔가면서 분별 중리를 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처음에는 몰 프랙션이 0.66이었었는데 온도를 높여줘서 기체가 만들어지면 기체의 조성은 다시 0.312가 되고 걔를 다시 액화시키고 기화시키면 또 마찬가지로 조성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를 따라가게 되면 이 커브를 따라가서 이제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별 중리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그럼 실제 그 커브도 그런 식으로 커브가 나오느냐?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 커브는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커브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커브는 뭐 이런 커브였었다는 거죠. 자, 이 커브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적선을 걸었을 때 값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 x2, y2. 다시 말하면은 조성 액체에서의 조성과 기체에서의 조성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별 종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는 안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요 지점. 자, 이 경우는 요 영역에서는 두 개의 커브가 만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개의 커브가 만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역에서는 이 온도에서는 액체 조성과 기체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 종류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점은 두 개의 커브가 만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아지오트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도 액체 조성과 기체 조성이 같기 때문에 이제 아지오트롭이라고 부르고 아지오트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이 같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 종류가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알코올과 물의 혼합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인데요. 알코올과 물의 아지오트롭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물의 물 분율이 0.096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알코올과 물을 분별 중류를 이용해서 순수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지오트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0.096만큼의 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더 이상 분별 종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깔끔한 두 개의 커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지오트롭이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실제 액체는 그 아이디얼 솔루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 뭐냐?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가 있죠.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는 가스 분자와 가스 분자 사이에 인력이 전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디얼 솔루션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마찬가지로 뭐 솔벤트하고 솔벤트 분자가 인력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액체 상태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두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자, 아이디얼 솔루션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솔벤트와 솔벤트의 인터랙션, 솔루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 그 다음에 솔벤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이 모두 다 같은 용액을 우리는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이때 바로 라울의 법칙이 정확히 성립된다는 거죠. 라울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이 직선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P1은 X1, P1 제로가 되기 때문에 X1은 선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 솔루션, 다시 말하면 솔벤트와 솔벤트, 솔루트와 솔루트, 솔벤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라울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X1의 선형적인 베이퍼 프레셔를 얻게 되는데, 실제 솔루션은 그렇지 않고 위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 벗어나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고 부르고, 아래쪽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런 디비에이션을 보이느냐? 먼저 포지티브 디비에이션부터 보면은,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더 베이퍼 프레셔가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기화가 더 잘 된다라는 겁니다. 기화가 더 잘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솔벤트와 솔루트 사이의 인력이 더 작아졌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솔벤트와 솔벤트, 솔루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이 솔벤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보다 이제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벤트와 솔루트의 인터랙션이 솔벤트와 솔벤트, 솔루트와 솔루트 인터랙션보다 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면에 이제 솔벤트가 있습니다. 자, 순수한 솔벤트가 있을 때는 얘가 기화하려면은 여기도 이제 솔벤트가 있으면은 이 솔벤트와 솔벤트 인터랙션을 끊고 얘가 기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솔루트가 녹아들면서 솔벤트가 있던 자리에 솔루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솔루트하고 솔벤트의 인터랙션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솔벤트가 있을 때에 비해서 솔루트가 있을 때 이 인력이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잘 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더 증기압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은 반대가 되겠죠. 솔벤트가 있을 때에 비해서 솔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 오히려 이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기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인력이 다 같은 경우를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다를 때를 우리가 넌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의 경우로 다시 봐서요. 이 두 케이스는 전부 다 넌 아이디어 솔루션인 경우인데, 자, 왼쪽을 우리가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경우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 잘 나타납니다. 자,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H2의 끓는 점은 100도고 HCl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111도인데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끓는 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면은 108.58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증기압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기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기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베이퍼 프레셔라고 하면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커브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커브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증기압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솔벤트 분자가 있고 아래쪽에 솔루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솔벤트하고 솔루트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 솔벤트하고 솔벤트 인력에 비해서 솔루트와 솔벤트 인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끊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에탄올에 끓는 점이 78.4도인데 물을 섞어 놓으니까 끓는 점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78.17도까지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화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죠. 기화하기 쉬운 케이스는 이 곡선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케이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이제 보이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휘발성 용질이 녹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분광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